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결과로 낙관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미국의 4월 CPI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투심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무역 긴장이 완화하며 빅테크가 랠리를 보였고 이에 힘입어 대부분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다우지수만이 소폭 하락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자사의 최신 AI 칩 18,000개 이상을 공급한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AI 칩 등 기술 수출 규제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이를 계기로 양국 간 대규모 AI 협력 프로젝트가 본격화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 화웨이 AI 칩인 어센드와 관련해 세계 어디에서든 사용될 경우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기술 발전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시의 간판 지수인 S&P 500에 편입됐다는 소식에 암호화폐도 일제히 랠리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이 미국의 주류 산업에 진입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가 YTD 수익률 기준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한 유의미한 날이기도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을 순방하면서 통 큰 투자를 받아오게 됐습니다. 중동 또한 AI라는 키워드 속에서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 등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사우디 모멘텀 속에서 이 채찍을 조금 더 가해줬던 건 CPI 지수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3% 상승한 것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4년 내 최저 수치였습니다. 다만 이 관세에 대한 부분, 우려에 대한 부분은 이제 5월 달부터 반영될 거기 때문에 다음 달 수치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 후 통 큰 투자를 받아온 상태인데요.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에 칩을 수출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으니까 관련된 내용 함께 점검해 보겠고요. 두 번째 코너로는 코인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비트코인 100만 개 매입 지지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있으니까요.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6가지 경제 키워드 중에서 첫 번째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미국 AI 칩 중동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앞둔 상황에서 중동에 대한 이 반도체 칩과 관련된 수출 규제 완화 분위기가 조금씩 풍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밤사이에는 실제적으로 수출을 좀 하겠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번 협상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G42와 이제 그 50만 개에 관한 수출 계약을 이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가 이제 성사될 경우에 미국의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AI 연산에 관한 인프라를 확보한 기업 중 하나가 G42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는 이제 단순한 어떤 거래를 넘어서 미국의 AI 칩 외교 전략이 기존의 어떤 통제를 중심으로 한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좀 주목할 점은 이제 그 G40이라는 이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게 왜냐하면 이 G40이라는 요 그룹이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이분이 이제 왕족입니다. 왕족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셰이크 타누인 빈 자이드라는 회장을 맡고 있는 이 사람이 단순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는 이제 하웨이라는 이런 그룹이었기 때문에 이 그룹이 중국 기업과 협력해서 이제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경고 대상이었습니다. 경고 대상이었기 때문에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AI나 이런 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친미 기술이라는 기업과 이제 탈바꿈했기 때문에 이제 변화됐다는 점에서 약간 눈길을 끌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했던 과거에 AI 칩 수출 제한 폐기를 하고 이제 국가별 이제 직접 협상 기술 전략으로 이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약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칩을 수출하더라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미국 기업의 운영권을 관리하는 조건을 고수했지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약간 전략을 좀 바꿨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G42가 칩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국가가 이제 수익이 되면 바꾸는 전략을 하고 있는 약간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전략은 약간 중동을 미국의 AI 생태계 전략 거점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약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오픈 AI가 이 부분에서 이번에도 샘 엘트먼이 직접 가서 이제 만나는 장면들이 나오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요. 미국 내 연산을 하는 자원을 이제 부족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중국 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고 칩 공급을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내 AI 신생 AI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사우디에 이제 휴머네이드라는 약간 수만 개의 어떤 규모를 치는 칩 협상을 이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8,000개의 엔비디아 칩을 이제 맞는 계약도 맺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변화는 단순한 수출을 넘어서 이제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신지정학적 변환이 그러니까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AI 칩은 이제 더 이상 약간 뭐 이렇게 뭐 어쨌든 뭐 우방국을 중심으로 한 약간 이런 전략적인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뭐 장사나 약간 이런 전략으로 하는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협상은 약간 시사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뭐 미중 패권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글로벌이란 이런 것들의 약간 이런 AI 패권의 무게 중심이 약간 변한 게 아닌가. 글로벌의 약간 어떤 확장 변화는 전략의 교두보적인 약간 패권 중심의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밤사이 이제 사우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제시가 된 상태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UAE와 관련해서는 G42와 관련해서는 칩 수출 통제에 대해서 완화 조치를 좀 취하고자 노력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AI 패권 경쟁이 무게추가 이제 중동으로 옮겨질 수도 있다라는 시각들도 좀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AI 패권을 좀 이야기해봤을 때는 어느 쪽이 좀 힘을 잡게 될까요? 이제 AI라는 게 전통적인 어떤 동맹 관계 이런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적도 없고 동지도 없고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해나 연산이나 자율 통제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약간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제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것들로 변한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향후 AI 패권 관계는 첫째로는 약간 연산 자산에 의한 소유와 운영 주체에 가깝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칩이 있어야 이제 AI 훈련이나 있고 그걸 누가 직접 관리하는 게 결정적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G42도 칩을 소유를 누가 하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런 게 메커니즘이 되는 것 같고요. 둘째로는 이제 기술 통제권과 자율권의 충돌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칩을 어쨌든 제공을 하지만 소프트웨어나 운영권이나 원격 관리 AP 통제권을 이제 시도하는 것들은 중국이 이제 넘겨받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동이 넘겨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누가 이제 갖느냐가 이제 패권 전쟁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셋째는 초국가적인 기업 중심의 패권 분화가 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AI가 정부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들이 일어나면서 오픈 AI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이제 향후에는 손잡고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중심이 확산되는데 국가보다 이런 기업들이 더 힘이 세지는 약간 이런 블록들의 어떤 힘이 세지면서 국가보다는 기업이 더 힘이 세지는 약간 이런 힘의 축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로는 AI의 기술에
미국의 어쨌든 군사라든가 감시 활동 확대가 되는 약간 이런 시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G42는 어쨌든 유전체라든가 어쨌든 헬스라든가 보안 감시 시스템까지 갖춘 어떤 사업 역량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AI 칩이 이 분야가 결합이 되면 그것은 단순히 기술 진보가 아니라 정권 통제와 이제 집단 안보 체계를 변수가 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주의나 이런 것들의 어떤 우려가 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패권이나 기술의 소유가 아니라 운영 주권과 데이터와 통제 이런 것들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칩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누가 이 칩을 어떤 모델로 만들고 어떤 목적으로 운영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시대가 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AI 패권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국가보다는 개개인의 또 기업들의 힘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말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가 상장 추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 에릭 트럼프인데요. 에릭 트럼프가 공동 창업한 암호화폐 기업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이 기업은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기업으로 일단 알려져 있긴 한데요. 어제 이제 밤사이도 코인베이스가 S&P 500 지수에 편입되면서 코인 시장에 어쨌든 호재가 좀 작용이 됐었는데 그거랑 별개로 이번에 나스닥 상장 추진 소식이 좀 나오게 됐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트럼프 일가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초대도 좀 하고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는데 일단 암호화폐 산업에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투자 영역을 확대한다는 신호탄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둘째가 이제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둘째가 이제 여기에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투자 영역을 확대하고 여기 신호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이제 채굴하는 주요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미 나스닥에 상장된 채굴업체라고 있는데 여기와 이제 합병을 하면서 상장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에릭 트럼프가 이제 공동 창립자이자 운영진으로 이름을 올렸고 이 회사는 이제 어쨌든 3월에 어쨌든 형제들이 채굴하는 후트팔이라고 또 있어요. 여기랑도 같이 협력해서 이제 설립이 된 회사인데 여기랑 다양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러면서 상장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기존 주주들이 대부분 여기 이제 지분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이미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암호화폐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민코인을 발행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논란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게 이제 나스닥 상장하는 게 저는 이게 정말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선이 여러 가지 엇갈리고 있는데 의미하는 건 많습니다.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했던 암호화폐 업계의 어쨌든 규제 캠페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중단됐던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규제 철폐를 하면서 어쨌든 청신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청신호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나 시장의 양면에 대해서 어쨌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청신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철폐하면서 바로 이제 많은 것들의 이제 패권을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기존에 있었던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었던 그리폰 디지털 마이닝과 합병하면서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비트코인 채굴 관련 기업으로 나스닥 상장 추진 소식이 전해지게 된 거고요.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상장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합병해서 상장을 한다면 앞으로 크립토 시장과 정치가 어떻게 연합이 되게 될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청사진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장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변화를 좀 겪게 될까요? 일단 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제 정치 브랜드를 앞세운 어쨌든 종목이 많이 등장할 것 같고 그에 따른 밈 종목 현상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민코인이 많이 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사 종류들이 많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고 암호화폐 산업에 따른 어쨌든 양극화도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진영이 여전히 어쨌든 금융 소비자 보호와 이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따라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게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로는 암호화폐 ETF나 채굴 관련된 것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또 있겠지만
또 다른 거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왜곡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쪽이 어쨌든 자신들이 어쨌든 트럼프 후보가 공식선에서 비트코인을 적극 지지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기술이나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정치 성향이나 인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하다 보면 왜곡이 될 수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은 종목 자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되다 보니까 실제로 트럼프 이 민코인이 많이 올라갔다가 사실은 또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트럼프 리버티 자체는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지만 사실 이 종목에 투자했던 사람들 많이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자체가 많이 잃게 되는 이런 어쨌든 외국 시장 왜곡 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잃게 되고 정치 자금 유익 통로에 대한 어떤 활용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정당이나 이념에 대한 어떤 진영 논리가 흘러갈 위험도 많이 있어서 이런 어쨌든 왜곡 논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비트코인 관련해서 기업들 나스닥 상장 추진한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140억 달러 기업 가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플렉시티 AI가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스타트업 중에 하나고요. 챗 GPT랑 퍼플렉시티가 같이 언급되는 유용한 툴 중 하나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퍼플렉시티는 이제 출처나 링크가 같이 제공된다라는 차이점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140억 달러 수준의 신규 투자 유치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작년 11월에 자금을 조달한 지 한 반년 만에 한 50% 이상 그 기업 가치를 끌어올렸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데요. 이번에 신규 투자 유치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빠른 밸류에이션 상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190억 달러까지 갔다가 조금 내려와서 사실 약간 실망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제 140억 달러는 가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생성형 시장에서 기술력보다 이제 구조 변화가 좀 있는 것 같고 검색 시장이 이제 예전에도 이제 애플이 사실상 뭐 AI 검색으로 바꾼다는 의미에서도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시사점은 첫 번째는 검색 시장 판이 약간 실질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문장 형태의 요약 답변보다는 출처를 말씀하신 대로 출처에 제공되는 새로운 검색 경험을 우대한다는 약간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구글 중심의 어쨌든 기본 검색 시장이 이런 식으로 AI 중심의 검색 시장을 우대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들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시장이 이런 것들이 일단 보여준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벤처 캐피탈이죠. VC의 자본 흐름이 모델 중심이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본이 우대하는 것들을 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실사용자들의 검색 서비스로 옮겨가는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용자들이 인터페이스의 경험 중심의 설계가 기업 가치의 핵심으로 이동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우대하기 때문에 자본들이 다 이쪽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돈이 움직이는 쪽이 정말로 사람들이 가치를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퍼플렉시티의 140억 달러의 가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다라고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게 많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출처를 정말 중요시 요즘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브라우저 시장을 겨냥한 차세대 플랫폼의 전략의 신호탄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퍼플렉시티는 자체 웹브라우저를 커미트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이는 단순한 검색 도구가 아닌 플랫폼 전체를 정말로 구글이나 크롬이나 애플이나 사파리 등 기존 플랫폼에 어쨌든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가치가 있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돈이 몰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 투자 유치가 가진 정치적, 산업적 상징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애플이 요거를 정말로 하겠다. 이 AI를 퍼플렉시티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요 자체에 정말 이게 쓰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이게 140억 달러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에디큐 부사장이 이제 퍼플렉시티를 정말 쓰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직접 언급을 했고 이에 따라 이제 구글 주가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습니다. 7%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요게 언급을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퍼플렉시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 자체 때문에 이제 많은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퍼블렉시티도 이제 챗 GPT처럼 많이 사용하는 어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기업 가치가 지금 반년 만에 50% 이상 성장했기 때문에 네네. 추가적인 성장도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향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돈이 자체가 곧 인프라의 주도권을 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주도권을 지게 되면 성장 가속화가 일단 됩니다. 그러면 이 성장 가속화가 되면 많은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AI 핵심은 모델이 아니라 컴퓨터 리소스 확보와 이제 어쨌든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인데 이게 사실은 자본력입니다. 자본이 오게 되면 이게 또 그게 되고 퍼블리시티는 이걸 일단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을 바탕으로 수백억 원의 자금을 이제 유치할 경우에 이는 곧 어쨌든 고성능의 GPU 서버를 확보하기 정말 지금 GPU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 이 GPU를 가지려면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서버를 확보하게 되면 검색 알고리즘이 고도화될 수 있게 되고 자체 브라우저를 갖게 되고 그러면 커뮤니티 개발을 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뭐 어쨌든 이 개발자들 대부분은 GPU 챗 GPT를 만들었던 오픈 AI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술력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본력만 갖추면 충분히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실력은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밸류는 그 성장을 위한 연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할 것 같고요. 둘째로는 프리미엄 밸류가 이제 우호적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될 것 같고 향후에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고객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미 애플이 이걸 쓰겠다라는 의미를 충분히 언급을 했고 에듀큐 사장이 삼성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삼성도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든가 애플이 그리고 브라우저 개발사도 이제 향후에 쓸 것 같고. 삼성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은 것들이 개발사나 데이터 플랫폼도 전략적 제휴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T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사용자들이 쓰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쓰다 보면 T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부분들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검색사들이 퍼플렉스의 협력을 검토 중이고 높은 밸류는 이런 테이블을 앉을 자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 가치는 기술보다 신뢰받는 기술 자격을 의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이제 향후에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증명해 보이면 좀 더 가치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퍼플렉시티 관련한 키워드까지 점검해 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먹튀 논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한번 짚어봤던 이슈긴 한데 트럼프 밈코인을 가지고 있는 상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찬을 가질 수 있다라는 키워드 저희가 이전에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그때 이제 날짜가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 와중에 먹튀 논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당선자 중에 25명 중에 17명이 트럼프 밈코인을 전량 매도하거나 지갑에서 옮겨버린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세가 하락하기 전에 전량 매도하면서 이익을 실현하게 됐고 그러면서 먹튀 논란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건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사건을 좀 정리하자면 어떤 일이 좀 벌어진 걸까요? 이게 원래는 이제 최종 순위 때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상위자들을 원래는 이제 25명을 트럼프와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이런 이벤트였는데 막상 추첨을 했는데 그 17명을 이제 추첨을 해봤는데 그 사람이 영원이었던 거예요. 사실상 이게 약속했던 사람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해서 이제 약간 항의가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주최 측이 해명을 하기를 이게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최종까지 가장 많이 있었던 사람 평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항의를 했더니 이제 그렇게 되면 원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약간 해명이 궁색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데 이게 사실은 궁색한 거죠. 원래 그렇게 따지면 그때까지 평균으로 했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시세 조작이라거나 이게 뭔가 그랬던 거죠. 사실은 이게 그렇게 따지면 이벤트 자체가 투기성 시세 조작이었음을 구조적으로 인정한 셈인 거거든요. 이게 뭔가 이벤트 설계 자체가 단기 시세 부양이라든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초점을 맞췄다는 걸 시세를 인정한 거였고 트럼프 스탬프 저녁 이벤트 자체가 뭔가를 이게 평균 보유량의 기준거의 당초 이벤트 기간 동안 코인 자체를 지속적으로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구조라는 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상당량을 보유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을 유도를 하게 한 이런 게 아니었나라는 이런
약간 사기성 이런 이벤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약간 이렇게 약간 트럼프 미디어 재단이 대통령 이름을 걸고 약간 이런 이상한 행세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이는 코인 유동량과 가격을 부풀리기 위한 구조적 메커니즘을 작용을 했고 이벤트를 종료와 함께 가격이 급락하면서 다수의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이름을 걸고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벤트 목적으로 사용자가 충성도나 실시간 사용자 확대가 아니라 코인의 시세 부양을 한 게 아닌가라는 약간 이런 이벤트가 된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먹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면피성 대응과 이제 시장의 하락을 이제 불러일으켰다라는 약간 이런 어쨌든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약간 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측이 또 뒤늦게 이게 평균 기준선을 또 강조했기도 했고요. 이게 처음부터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당선자가 이제 코인을 이미 다 팔았다는 논란도 약간 문제가 좀 있고요. 사후 방어적 성격이 또 짙습니다. 이게 또 그리고 그러나 이미 이류 생긴 이게 명확한 기준 설명이 아니라 시장에 또 불신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기준이란 핵심 조건도 명확하게 공지가 되지 않고 평균 기준도 또 애매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얼마라는 생각도 좀 없고 이게 또 그 누구냐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의적 불투명성이라는 어쨌든 설계적 허술함이 또 비춰질 수 있다라는 좀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 코인의 생태계는 정책보다는 서프라이즈에 대한 의존에 대한 어쨌든 불투명한 게임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결국 이렇게 될 경우에는 향후 정치라든가 크립토 어떤 캠페인에 대한 기준에 대한 불투명성과 사후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결국 이런 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결국 또 망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어떤 딱 최종 시점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평균적인 시세를 기준으로 선정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사기성 이벤트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보고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밈코인과 관련해서 논란이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른 암호화폐 주들한테도 영향을 좀 끼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면 일단은 좋을까요? 이게 그 민코인 자체가 전반적으로 신뢰가 많이 최악의 경우에는 전체 민코인이 망할 수도 있어요. 이게 최악의 경우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정치 기반 코인은 신뢰도에 치명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르헨티나 코인이 리브라 코인이 이미 망하면서 이 코인 자체가 또 망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에는 정치 비한 코인의 신뢰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멜라니 코인이라든가 이 트럼프 코인이라든가 그 전에 리브라 코인까지 하면 이게 세 코인 자체가 연달아 지금 신뢰를 계속 잃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코인 논란은 사실은 정치인이나 유명인 이름을 코인으로 만든 코인은 앞으로는 투자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정책이나 접근권이나 만찬 등을 사적인 혜택을 어떤 토큰화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영향력이나 암호화폐 결합이 결국 로비 도구라든가 자금의 우회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는 절대 이런 거에 이용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차라리 돈을 주세요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로비로 돈을 주세요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방식으로 정당 후원 토큰이라든가 정치 민코인이라든가 유명한 NF 프로젝트랑 뭐 다를 게 없거든요. 사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 거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로는 민코인 전반의 투기성, 사기성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정말 좀 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민코인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민코인 시장에 대한 재평가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게임형 로드맵이라든가 디너 같은 실물 리워드라든가 NF에 대한 보상은 이제 단기 시세 유도로도 재해석되면서 이거는 사실은 기술력 없이 뭐 인기로 하는 이런 민코인에 대한 어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규제에 대한 것도 한번 해야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지만 규제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번에. 네, 그렇죠.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또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 키워드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키워드는 머스크 8.5조 사업 개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미국 연방철도청이 추진하고 있는 프레더릭 더글러스 터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신설 터널을 구축하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자신의 터널 굴착 회사인 더 보링 컴퍼니의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의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을 텐데요.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여기다가 넣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정부에서 주는 예산을 받겠다라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원래 이 사업 계획이 원래 60억 달러였어요. 60억 달러였는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85억 달러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단순한 민간 사업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가 일론 머스크가 이제 다층 구조인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는 본인이 이거를 감시도 해야 되고 예산도 깎고 동시에 이제 계약자로 진입하는 약간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든 걸 통제하는 약간 이런 구조다 보니까 이게 약간 본인이 여러 가지를 통제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본인이 뭐 다 관리하는 구조다 보니까 문제가 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연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 아직 입찰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공사가 있고 콘소시엄 경쟁이 변수로 남아 있고 확정된 건 아닌데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순한 민간 협력으로 보이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 테슬라라든가 스페이스X라든가 스타링크라든가 뉴럴링크라든가 뭐 이런 가지를 총괄하고 있는데 많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계약을 했고 다른 기업보다 몇백 배로 많이 이제 자신이 제가 이제 향후에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민간이 공공을 효율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이익을 깎았으면지만 실제로 가져간 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제 비판을 받고 있고요. 흥미로운 점은 이번 노선에 머스크가 과거에도 하이퍼루프 계획으로 도전을 했던 경로가 있다는 점입니다. 2017년에 뉴욕,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 DC를 잇는 진공 튜브 고속 운송망을 주장했고 2019년에도 볼티모어, 워싱턴 간 35마일을 잇는 걸 제안했지만 해당 계획은 2017년 이후에 폐기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걸 이제 해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차용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해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거라는 점에서 약간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 좀 불공평하다고 공화당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제 머스크는 이 부분을 또 민영화를 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데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접 뭐 나서서 뭔가 홍보를 또 해주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향후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해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산 자체가 60억에서 85억으로 늘어났다라는 부분도 문제일 거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 또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참여한다라는 부분이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는 앞서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사실 여러 차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배정되어 있는 예산에 본인의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사실 수혜받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조사를 해왔는데 일론 머스크 기업이 이제 연방에 받은 총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총 380억 달러나 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이제 연방 기준에서 했을 때 전체 볼 때 32 기준인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위 산업을 총 많이 받은 게 보면 이제 기업들을 보면 상위로 보면 이제 럭키드 마틴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수백 배의 기업이 많습니다. 이렇게 럭키드 마틴이 708억이고요. RTX가 313억이고 쭉 많은데 스페이스X가 3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받은 수익가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깎으면서 본인 자체는 엄청나게 많이 받아간 기업이기 때문에 본인 자체는 많은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하는데 순위 자체가 31위나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높은 기업에 위치해 있다는 건 기억을 하셔야 되고 보어링은 41위입니다. 그러니까 4위입니다. 4위. 본인 자체가 자신이 갖고 있는 기업 중에 보시면 4위에 한 팀이 있고 31위에 한 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총 합치면 이게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기업을 두 개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적지 않은 기업을 두 개나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머스크와 관련해서 정부의 혜택을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6번째 키워드 아이폰 가격 인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올 가을에 이제 출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 게 아이폰 17 시리즈인데 이걸 이제 가격 인상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만큼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조금 더 안을 깊이 좀 들여다보면 관세에 대한 부담을 어찌됐든 간 좀 전가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좀 올린다라는 시각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 검토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번에 이제 관세 90일간 유예됐는데 컴퓨터하고 이제 스마트폰은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관세 유예를 못 받았는데 겉으로는 이제 새로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도입이 혁신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불가피하다 이렇게 예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뭐 관세 부담을 가격에 반영하려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이면에 깔려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애플이 이러한 관세 비용 증가를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가격의 인상의 이유가 정치적인 관세를 명시할 경우에 기업 이미지에 어쨌든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을 그대로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화를 낼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그대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이게 그대로 얘기할 경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존도 관세 때문에 이걸 가격을 올립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전화가 왔거든요.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애플이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기술 혁신이라는 외피를 가격 인상에 정당화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약간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언론이 그대로 놔두지 않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대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뭐 CNN이나 보도를 하고 있는데 생산 전략에도 이제 애플이 이런 걸 갑자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 수출되는 아이폰의 절반 이상을 인도에서 생산할 계획이고 어쨌든 이런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중요한 조치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커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프로맥스 모델이나 프로맥스 모델 상당수의 모델들이 중국에서 조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도로 옮기고 있는데 이게 전략 기지들이 상당히 옮겨가는데 커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세 비용을 공급이 전가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용한 가격 전략들을 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치적 원인도 이제 어느 것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저 가격에 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장을 아무리 많이 해도 가격을 그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게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가을 되면 올라간 가격을 소비자들이 그대로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제 어쨌든 간 가격의 부담은 소비자들이 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 부담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가격 인상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다양하게 좀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올라간 가격을 그만큼 높게 지불하는. 네,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실제 소비자들은 인상을 본격하게 전에 기존 모델을 구입하거나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당기는 근데 일단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사람들은 안 사겠대요. 안 사고 그냥 쓰겠대요. 별로 업그레이드된 게 왜냐면 제가 이제 우리 아나운서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별로 업그레이드된 게 없기 때문에 안 사겠답니다. 안 사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아나운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사겠다는 사람들 많고 일부 소비자들은 가격이 인상 본격화되기 전에 기존 모델을 구입하거나 업그레이드를 당기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분이 상당히 계십니다. 일단 이런 분들이 우리 아나운서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고요. 가격이 부담되는 소비자들은 할부나 금융 방식에 더 의존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소비자들은 애플을 떠나서 왜냐하면 최근에 얇은 전략,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도 그러니까 S25 엣지가 나왔습니다. 엣지가 나와서 요거 이제 17 에어를 대응하는 방식이거든요. 요게 대체 모델인 9월에 나올 5월 30일 날 나오는 방식인데 요거를 대체할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방식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 가격 인상이 소비자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애플은 사실은 관세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명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미치기 때문에 떠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결국 17일에 대한 가격 인상은 단지 더 비싼 아이폰의 문제를 넘어서서 소비자로 하여금 사실 제품의 구매 방식에 대한 정보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가격 정책은 사실 심각하게 뭔가 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그런 어쨌든 리스크가 큰 어떤 그런 정책인 것 같으니까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거겠죠. 소비자는 당연히 구매 가격이 좀 높아지고 비싸지면 소비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물가는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경제 키워드 6가지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연방의원 14명이 비트코인 100만 개 매입 계획에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계획은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미국의 재정 안보를 강화하고 디지털 자산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직접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인식하고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루미스 의원은 그동안 꾸준히 비트코인 규제 완화와 제도 도입을 주장해왔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오며 정책 방향에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보유한 세계 첫 번째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테이블코인 테더가 이더리움을 제치고 시가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외신 뉴투데이에 따르면 테더의 시가총액은 현재 약 1,5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스테이블코인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삼손모우 JAN3 CEO는 테더가 이더리움을 추월해 알트코인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고 테더와 비트파이넥스 CEO 파울로 아르도이노 역시 1조 달러 시총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최근 몇 차례 하락세를 겪으며 성장 정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트론 네트워크 기반 테더는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 덕분에 이더리움 기반을 앞지르며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입니다. 한편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2억 5천억 달러를 향하고 있으며 USDT와 USDC가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집중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이 최근 한 달 사이 90% 가까이 급등하며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분석가 마스터 캐노비는 이 같은 흐름이 2017년 도지코인의 강세장과 유사하다며 6월 초까지 1.0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는 당시 도지코인이 70일간 횡보 후 45일간 850% 급등한 패턴을 언급하며 이번 상승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도지코인은 35일간 90% 넘게 오르며 기술적 저항선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향후 22일 동안 추가로 350% 이상 상승 가능성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선 현재 가격대인 0.22달러에서 0.24달러 지지 구간을 견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의 포모가 시장을 더욱 밀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한편 캐노비는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5월 말부터 다수의 알트코인이 강세 흐름에 진입할 것이라며 도지코인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파이네트워크가 오는 컨센서스 2025 행사에서 대규모 생태계 발표를 예고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월 13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6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파이네트워크는 이번 발표를 통해 웹3 비전 구체화와 함께 구글 클라우드, 비자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번 발표는 오픈 네트워크 출시에 앞선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되며 커뮤니티에서는 바이낸스 상장, 디파이 통합 등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내부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토큰 이동 제한, 투명성 부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수백만 달러를 들여 노드를 운영했지만 중앙 서버가 통제한다는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커뮤니티는 이번 행사가 신뢰 회복과 글로벌 확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라발라 결제 도입 등 실사용 확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파이네트워크가 과연 비전에서 실제 유틸리티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폴 애킨스 위원장이 블록체인이 증권 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며 암호화폐를 위한 명확한 규제 기준 마련을 예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SEC 주최로 열린 토크나 및 디지털 자산 원탁회의에서 애킨스 위원장은 블록체인은 유가증권 시장의 새로운 형태의 거래와 활동을 만들어낼 잠재력이 있다며 이제는 즉흥적인 단속보다 시장에 적합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EC는 앞으로 암호화폐 자산의 발행, 보관,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과 비증권이 혼합된 투자 상품도 중개업체가 다룰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기존의 강경 규제 중심이었던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의 방식과는 다른 유연한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블랙록,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도 토큰화된 미국 국제펀드를 출시하며 시장 변화를 주도하고 있고요. 로빈후드 역시 유럽 투자자 대상 블록체인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토큰화된 증권이 빠른 결제, 높은 접근성, 낮은 인프라 비용 등에서 기존 금융시장에 큰 혁신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행한 트럼프 밈코인에 투자했던 상위 투자자들이 총 2,1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밈코인의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오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밈코인 보유 상위 220명을 워싱턴 DC로 초대해 비공개 만찬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명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보유량 기준으로 선정됐으며 총 보유액은 약 1억 4,8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코인을 가진 지갑은 선으로 약 1,85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이셸 제도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 HTX 소유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밈코인을 발행했으며 초기에는 75달러까지 올랐다가 7.5달러까지 폭락을 했다가 또 만찬 이벤트 발표 이후 다시 14달러 선으로 회복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번 만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초대라고 자평했지만 약관에는 대통령의 불참 가능성과 행사 취소 가능성도 명시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밈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3조 8천억 원, 트럼프 소유 기업들이 공급량의 약 8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가 비트코인을 공식 지지하며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현지 시간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 취임 첫날부터 뉴욕을 글로벌 크립토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변함없다며 암호화폐 기업 유치와 규제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주 첫 번째 크립토 서밋을 개최해 암호화폐 기업, 금융당국, 시 관계자들이 모여 디지털 자산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과 신규 라이선스 제도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인데요. 다만 뉴욕 금융 서비스국의 비트 라이선스 제도 등 강경한 규제가 걸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애덤스 사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며 이 균형 있는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애덤스 시장은 이제 누가 웃는가라며 암호화폐 비판론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뉴욕시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확대, 국경 간 결제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 세계 디지털 자산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아들이 세운 이 암호화폐 기업이 뉴욕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현지 시간 1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가 설립한 비트코인 채굴업체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나스닥 상장 계획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 업체는 지난 3월 말 가상화폐 인프라 기업 허트8의 비트코인 채굴 부문을 인수하면서 출범했고 이번에는 그리폰 디지털 마이닝과의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에 나서게 됩니다. 트럼프 가문의 이름값 덕분에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아메리칸 비트코인 측도 공식 웹사이트에서 에릭 트럼프와 사진과 함께 비교할 수 없는 네트워크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어 트럼프 브랜드와의 연결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암호화폐 중심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취임 직후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친암호화폐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와의 협정을 이뤄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랠리가 이어졌는데요. 엔비디아가 5% 급등을 했고요. 또 테슬라도 좋은 흐름 이어졌습니다. 또 방산과 또 에너지, AI 분야에서 대규모 계약을 또 체결한 만큼 우리 시장에서도 이러한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측가로는 코스피가 0.4%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에서는 0.3%, 오늘은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시장도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미중 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조금은 시세를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섹터별로 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 관세 수혜였던 이 섹터들은 그래도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우려 있었던 이 섹터들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수혜였던 종목들은 다시 떨어졌고요. 이 피해였던 종목들은 올라갔잖아요.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참 연속성이 없는 네. 하루였다. 그러니까 참 재미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아시아 전체 증시가 일본을 빼고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은 건 맞는데 네. 실질적으로 어저께 복귀를 해보면은 뉴욕 증시가 4% 올라간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은 갭상승을 한 다음에 좀 빠지더라도 갭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장 초반부터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그런 뭐 색깔 없는 상태로 결국 시장을 마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일단 중심은 삼성전자가 그저께 한 5%가량 올라가 주면서 어저께 1%가량 또 다시 빠지면서 연속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게 코스피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흐름이었고 반대로 일단은 뭐 상승 랠리를 계속 이어가진 않지만 계속해서 조정을 받아왔었던 제약바이오주들이 어저께 좀 상승을 해주면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제약바이오 부분에서는 미국에 대한 뭐 약가 인하라든지 아니면은 약물에 대한 관세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집중 타겟을 좀 받아왔는데요. 그거를 좀 이겨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조선, 방산 뭐 이쪽에 대한 관세 무풍지대였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줬는데 어저께는 방산을 제외하고는 뭐 제약과 조선 부분은 양봉을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반면
반면에 이제 약세 테마는 어저께 반도체도 좀 약했고 거기다가 일단은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 2차 전지 쪽이 또 안 좋게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 쪽에 우리나라 완성 셋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미국의 IRA 법안 이제 폐지가 공화당에서 발의가 됐다. 결국에는 그 하원 의원에서 발의가 되면은 상원에서도 이제 찬성을 하면 이뤄지는 거긴 한데 결국엔 이런 약간 노이즈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2차 전지들이 코스피 전체를 반도체와 함께 좀 눌러주지 않았나. 계속해서 2차 전지들의 주가의 지금 위치가 상당히 밑에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악재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세액공제 조기 폐지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배터리 쪽으로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주가들 계속 안 좋은 흐름인데 어제 또 장 마감하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포스코퓨처엠에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5% 하락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어저께 이거 장 끝나고 네.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기타 2차 전지를 가지신 분들이 아마도 좀 많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네. 아침에 가뜩이나 안 좋은데 유상증자라는 게 사실은 뭐 악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비교를 해드리자면요. 뭐 비단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와 현재 삼성 SDI와 포스코 퓨처엠의 유상증자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를 쭉 끌어올린 다음에 위쪽에서 주가가 고점된 상태에서 유상증자가 나온 거고 현재 SDI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밑으로 다 떨어져 있을 때 가뜩이나 힘드니까 같이 한번 이겨내보자라는 의미로 유상증자가 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뭐가 맞고 틀리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현재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6% 빠지면서 시작할 거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번에 포스코 퓨처엠의 유상증자는요. 저는 더 이상의 이 낙폭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삼성 SDI는 결국엔 대주주 물량, 대주주라면은 일단 포스코 퓨처엠 예를 들면 포스코 홀딩스라는 회사가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거든요. 근데 어저께 기사를 좀 살펴보시면 유상증자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신주 인수권, 그러니까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비율대로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50% 지분을 갖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 퓨처엠의 신주 인수권을 나는 100% 시행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결국엔 전체적인 유상증자 금액인 1조 1000억인 금액에서 한 5,200억 정도를 포스코 홀딩스가 유상증자로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많이 지워주고요. 거기다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기차 캐즘 때문에 정말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대주주, 이 주식의 주인인 대주주가 절반 넘게 유상증자에 다시 한번 참여하는 그런 모범적인 현상을 보여줌으로써 아마도 오늘 장중에는 좀 밑꼬리를 달고 제가 봤을 땐 좀 올라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투심이라고 하죠.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황이 안 좋으니까 주주들에게 손을 벌려서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라는 부분은 현재 2차 전지의 업황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저께 같은 뉴스 플러스 알파적으로 미국의 IRA 법안, 그러니까 세액 공제 법안에 대해서도 폐지가 나온다라는 건 상당히 부담인 부분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원래 알고 있었던 뉴스고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테마는 지금 주가가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뭐 추가 매수를 하셔라라는 의견은 아니지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버텨주는지, 특히나 대장주격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떻게 버텨주는지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포인트다라고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상증자 공시 안에서도 좀 해석을 잘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낙폭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에코프로 그룹주도 오늘 그래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낙폭이 더 이상 더 깊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신 만큼 이에 대한 이유로도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아무래도 많이 빠졌으니까. 예,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하실
2,000시를 뚫고 내려가는 네. 경향이거든요. 아마 어저께 IRA 법안이 이 LG에너지솔루션에는 좀 충격적이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30만 원대짜리를 만약에 이탈을 하면 밑으로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봤던 뭐 40만 원대, 50만 원대보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추가 매수해야지, 신규 매수해야지 이 관점이 아니라 조금 더 밑에 지금 30만 원대 자리에서 한 달 내지 2달 가량 어떻게 자리를 잡아주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포스코 퓨처엠의 유상증자에 대해서 나머지 기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뭐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어떠한 분위기를 좀 이끌어 가는지부터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전지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그래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0.6% 상승 출발, 코스닥도 0.08%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반도체주 쪽으로도 그래도 시세가 나온 만큼 오늘 어떠한 시세 나올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4일) 수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의 랠리가 이어졌던 가운데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모두 상승으로 끝내긴 했습니다만 조금은 아쉬웠던 장세였는데요. 미중 관세 인하 이슈를 선반영했던 코스피는 26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2608선에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와 로봇주의 강세 속에서 그래도 1% 가까운 상승폭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환율이 다시 1,400원대 위로 올라서면서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거래소를 향한 외국인의 매수세는 다소 고무적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떨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5% 상승해서 2,62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0.08% 하락하면서 73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시죠.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은 그래도 빨간불 켜내는 모습입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급등세를 또 보여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에 발맞춰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현재 1.05%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그 폭을 더 많이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3.27% 상승해주면서 20만 닉스 다시 탈환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제장에서는 20만 원 선이 또 종가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장안에서는 끝까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LG에너지솔루션 살펴보시면 현재 0.32%대 그래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2차 전지주 쪽으로는 조금은 악재가 깃들여져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전기차 보조금 축소를 담은 IRA 그런 수정 법안을 발의하면서 2차 전지주는 어제장에선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현재는 상승분 소폭이지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1%가량 낙폭 그리면서 현재 황제주 자리를 다시 내준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이나 행정명령이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악재로 깃들어지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제약 바이오주들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 가까운 낙폭 기록하면서 99만 원 선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PEGS 서밋에 참가해서 CDO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 살펴보시면 오늘 0.31% 하락하면서 현재 19만 6,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상승분들을 조금은 반납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또 앞서 언급했듯이 이런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시점을 미국에서 2032년에서 2026년으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아마 마지막 혜택일 것이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 1%가량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장안에서 1.3%대 그래도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도주였던 방산이나 조선 쪽의 수급이 최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으로 좀 수급이 옮겨 붙었기 때문에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는데요. 오늘 장안에서는 그래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 포착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아의 경우에는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오늘 장 0.6% 쉬어
키워가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오늘장 안에서 0.6%가량 상승세 보여주면서 그래도 조선업 쪽으로도 오늘은 그래도 훈풍이 깃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KB금융 0.1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역시나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제약바이오주들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6% 가까이 하락세 보여주면서 32만 7,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HLB도 0.18% 소폭 빠지면서 5만 7,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장 동반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쪽 역시나 이런 악재가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에코프로도 0.3에서 0.5%가량 낙폭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 쪽은 오늘까지도 상승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쉬어갔던 테마인 로봇주가 어제장에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런 대선 레이스가 계속해서 펼쳐지면서 로봇을 국가전략 사업으로 육성하려는 대선 후보들의 공통 분모가 형성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장 안에서도 0.72% 상승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클래시스는 0% 그리고 휴젤과 파마리서치는 조금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젤의 경우에는 1.6%가량 현재 하락세 2%까지 낙폭을 좀 더 키우면서 33만 7천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휴젤은 또 대표 제품인 보툴렉스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출시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파마리서치의 경우에는 어제장 안에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67%나 급증하면서 좋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2%대로 지금 상승폭 키워가는 모습이고요. 페트로는 어제장 안에서 13%가량의 좀 급등세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오늘 저가 매수세 지금 현재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5%가량 낙폭 이어지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쉬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5월 14일 수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0.8%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지금 0.2% 하락폭이 좀 더 깊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 좋았었는데 오늘은 다시 좀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나 알테오젠이 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세가 어제 애프터마켓에는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일단 외국인에서 지금 코스피와 선물 시장에서는 사들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오늘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랑 좀 다른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다르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저께는 이제 바이오, 그간 안 갔던 눌러줬던 바이오가 쭉 올라가 주니까 코스닥 자체가 네. 굉장히 좋았고 왜냐면 시가총액 상위에 바이오가 많으니까. 근데 오늘은 바이오주들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정말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어저께 실적이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네. 그래서 어저께 애프터마켓에서 한 7%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오늘도 바이오가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반납했네요. 네, 그렇죠. 어저께 미국장을 또 참고를 해보시면 네. 결국에는 지금 보험사, 그다음에 약가 인하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미국장에서도 머크라든지 존슨앤존스라든지 헬스케어 상품들도 헬스케어 그런 품목군들이 다 떨어지면서 나스닥과 S&P 500은 올라갔지만 다우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그런 영향을 우리나라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같이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제가 어저께 그 약가 인하에 대해서 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솔직히 저는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이 별로 피해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피해는 없을 것 같은데 주가는 왜 떨어지냐라고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결국엔 시장은 약간 심리 논리입니다. 전체적인 바이오 제약 제품에 대한 약가 인하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알테오젠도 결국에는 코스닥 시총 1위에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심리 자체, 투자 심리 자체가 제약바이오는 약간 피하고 가볼까? 이런 좀 심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저께 바로 100만 원을 복귀를 했다가 지금 약간 뭐 음봉으로 좀 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알테오젠만큼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에는 제약바이오가 어저께 하루 만에 반등을 뒤로 하고 다시 떨어지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 200에서는 이제 미국장에서 좋았었던 솔라파워 같은 태양광 업체들이 좋았는데 하나솔루션이 8% 올라가고 있고 OCI 홀딩스가 그 뒤이어서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뒤에는 뭐 CS 윈드 같은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들도 같은 테마로 또 휩싸여서 올라가고 있고 오늘 정말 눈여겨보고 싶은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3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3만 1,300원 정도로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나 원전은 계속해서 봐주는 게 좋다. 한번 눌러줄 때마다 우리는 좀 담아가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눌러줄 만한 여유도 없이 주가가 좀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보시면은 반도체 소부장 쪽, 특히나 반도체 장비, 소재 이쪽을 많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테크윙, 코미코, 뭐 PSK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이제 블랙웰을 사우디에다 이제 뭐 엄청나게 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SK 하이닉스 필두로 기타 거기에 납품하는 장비나 소재 쪽의 코스닥 종목들이 오늘은 좀 받쳐주고 있다. 다만 코스닥 지수 자체가 빠지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많이 포진돼 있는 제약바이오 쪽들이 조정을 받는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전반적인 흐름 짚어주셨는데 지금 태양광 쪽으로도 좋고 원전 쪽으로도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 포착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많이 빠지고 있는 만큼 사실 어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부분 또 짚어주셨잖아요. 지금 셀트리온 쪽으로도 영향이 적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바이오주 쪽도 좀 조정이 나올 때 오늘 오히려 이렇게 매수 기회로 봐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 저는 매수 기회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금 바이오가 눌러줄 때 좀 담자라는 의견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요즘 시장이 아마 앵커님께서도 공감하실 텐데 잘 가는 종목만 잘 가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같이 한번 눌러줄 때 예전 같으면은 지금 정도 사볼까 하고 다시 올라오는데 네. 지금은 한번 쳐지면 시장이 많이 받쳐주질 못해요. 그만큼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 있질 않아서 그래서 저는 제약 바이오 쪽을 여러분들 좀 보신다면 현재 쳐져 있는 뭐 지금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것보다는 얘네들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이오 쪽에서 잘 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비만 치료제 테마 쪽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어저께 D&D 파마텍이 신고가를 쓰면서 또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눌려주고 있는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도 같이 떨어지고 있을 때 좀 기회를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고가 매매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 제약바이오를 현재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저가에서 좀 기다리면서 갈 거야 라는 분들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로 가는 게 맞는데 거기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에서 관심은 약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제약바이오 쪽을 본다면 조금은 좀 손이 빠르신 분들 비만 치료제 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좀 좋아 보이는 선택이고 조금 더 빠른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쪽이지만 지금 그 안에서도 선별적인 옥설고리기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만 치료제 쪽으로는 긍정적인 신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도체 쪽도 좀 여러 가지 분야로 또 나뉘어지고 있잖아요. 간밤에 엔비디아가 또 5% 급등하는 흐름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사우디에 AI 칩을 공급하겠다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조금은 호재로 반영이 되는 모습인데 어제 SK 하이닉스에서도 잘 갔고 오늘도 3%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으로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제가 SK 하이닉스를 얘기하면서 네. 항상 뭐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얘기도 많이 하고 네.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런 게 바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미국 쪽에서 이제 고성능 반도체라고 하죠. 블랙웰이라고 하면 현재 엔비디아에서 가장 최고 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GPU라고 보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GPU가 어떻게 팔렸다, GPU가 어떻게 수주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에 훨씬 더 반응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요. 삼성전자는 약간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전통 반도체 쪽의 좀 색깔이 좀 짙고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의 판매량보다는 현재 갤럭시 S25라든지 어저께 언팩 행사를 하는 S25 엣지라든지 이런 판매량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좀 움직이는 것 같고 SK 하이닉스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블랙웰이 잘 팔린다?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뭐 좀 확장이 된다? 라고 하면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지금 반응이 빨리 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장 초반보다는 좀 밀리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갭상승을 보여주면서 한 4%가량 올라갔다가 현재 3%대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그래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현재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는 현재 반도체 대형주로 보신다라기보단 코스닥 쪽에 현재 반도체 뭐 블랭크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후공정 쪽에 반도체 패키징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반도체 소켓 쪽을 보시는 게 지금은 좀 단기간적으로 훨씬 더 탄력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저는 하나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코스닥 쪽에 후공정 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SK하이닉스가 20만 익스에 지금 안착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코스닥 쪽으로 또 보면 같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함께 시세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테슬라가 이 옵티머스 봇이 움직이는 모습을 또 보여줬어요. 왕세자에게 선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로봇주도 어제도 좋은 시세 이어졌거든요. 오늘도 이 로봇주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로봇주들이 좀 올라가긴 하는데 네. 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눌러줄 때마다 보자라고 하고 현재 또 하필이면 또 정치 테마랑 또 엮여 있어요. 맞아요. 어저께 뭐 로봇 종목을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좀 안정적인 종목들이 싼 종목들이 많은데 우리가 로봇주를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의견을 드리면서 로봇주는 아직은 저는 좀 보지 마시고요. 훨씬 더 편안한 선택인 방금 말씀드린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마지막 의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다시 돌아온 반도체이니만큼 계속해서 좋은 시세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더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 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이제 사우디 모멘텀이 좀 새롭게 생기게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좀 비슷하게 좀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눌리면서 코스닥은 약보합 그리고 코스피는 2,600선을 다지면서 강보합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의미한 건 현물이랑 선물 외국인 투자자 모두 매수 우위인 것 같거든요.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을 좀 먼저 해볼까요? 네, 여전히 좀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증시에 키를 좀 쥐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어제 오랜만에 또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 쪽에 순매수가 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선물 시장과 같이 이제 순매수 포지션이 좀 유지가 되면서 오늘 오전에도 이런 이제 분위기들이 좀 같이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간밤에 이제 AI발 호재도 나오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제 약가 인하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기업들의
오늘 이런 차익 실현 매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이제 관련 기업들 중에서 또 이제 포스코퓨처엠 관련 기업이 이제 유상증자 이슈가 좀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2차전지 투심 하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은 코스피에 현재 뭐 장 시작하고 나서 현재 1,400억대 내 매수 포지션 좀 들어오고 있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또 선물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무려 3,500계약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까지 이 부분을 좀 받쳐줄 수 있는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 시장이 점진적으로 우상향 추세로는 좀 가고 있지만 조금 상반기와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요즘에는 또 미국 시장 대비해서 탄력도가 조금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이제 4% 넘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시장은 그 부분들을 조금 다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미 시장이 이제 미증시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했을 때 우리 시장이 좀 선제적으로 반영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좀 끼면서 이렇게 눈치를 봤었던 이제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전쟁을 하면서 본인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이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제 하락폭이 훨씬 더 좀 더 컸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그 안에서 지금 상호 관세가 유예가 됐었던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 무풍지대인 조선이라든지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 우리 증시를 좀 선제적으로 많이 이끌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이제 두 국가가 싸움이 좀 단기적으로 완화가 이렇게 되면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지금 조금 단기적으로는 해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폭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위주로 기술주들 위주로 굉장히 좀 크게 나온 방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특히나 조선 방산 쪽이 조금 조정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좀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뭐 무풍지대도 이제 조정 시에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이제 상황이지만 저는 지금 이제 단기적인 어떤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화해로 인해서 우리가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에도 단기적으로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조선 방산 여전히 이제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은 맞지만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지금은 관세 우려 완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섹터로 좀 이동을 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우리가 해운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운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두 국가가 싸우게 되면은 물동량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수익성 감소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던 부분들이죠. 근데 어쨌든 관세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되면은 다시 한번 물동량 증가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HMM이라든지 이런 해운 관련주들의 또 상승세가 좀 이어졌던 부분들이고요. 이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해운주들에도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좀 보셔야 되는 게 뭐 엔비디아가 중동에 앞으로 수출을 허가받았다 뭐 이런 소식들도 좀 있는 상황이지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중국 쪽에 이제 반도체 중간재 수출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좀 강화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중간재 수출하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결국에 이게 지금 관세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작용을 했을 때는 반도체 특히나 이제 중간재 수출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또 이제 수혜를 좀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더불어서 이제 소비재라든지 그리고 게임주들까지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 사실 환율이 여전히 1,400원대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시장에 개장하고 한 20분 정도 흘렀는데 1,110억 원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지금 한 4천 계약 넘게 들어오고 있어서 일단 수급상으로는 나쁘지는 않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은 오늘 조금 눌리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좀 담아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쪽부터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1위 종목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MM, 알테오젠, 한미약품, 그리고 LS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SK 하이닉스, HD 현대미포, HD 한국조선해양. 이게 약간 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기관 쪽에 있는 게 외국인 쪽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면 외국인 쪽에서 1위 종목이 SK 하이닉스고요. 2위가 HD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체크드리고요. 기관 쪽에서는 지금 HMM이 상위권에 있고 알테오젠도 사실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작년 3분기가 49억, 4분기가 508억 원, 그리고 올해
올 1분기가 지금 836억 원까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떨어집니다.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가 좀 밀리면서 알테오젠도 한 5.8% 32만 원 선까지 지금 밀려 있는 상황도 같이 체크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챙겨드리고요. 그러면은 HMM은 앞서서 좋은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미중 갈등이 해결이 되면 물동량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포인트 보시면서 좀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월요일부터 오름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외국인 쪽에서 대표님 오늘 오랜만에 또 조선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제가 매도를 좀 확인해 보니까 현대, 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이제 조선, 방산 같이 묶어서 관세에 있어서도 피해 없을 거다 이런 코멘트를 많이 좀 받았었는데 이제 좀 시선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우선은 이제 상대적으로 조선방산이 원래 같이 가는 느낌이었는데 오늘 보면은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조선 쪽이 방산에 비해서 좀 잘 버텨주고 그러니까요. 있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현대로템을 비롯해서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산 기업들이 하락을 할 때는 조선주들이 또 잘 버텨줬던 뭐 이런 상황들인데요. 사실상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조선 대비해서 조금 힘이 없는 이제 이유가 저는 이제 그 종전에 대한 부분들 때문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또 최근 들어서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앞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협상을 하겠다. 휴전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 또한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시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이 확전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존재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단기적으로 좀 일단락되다 보니까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지금 소멸이 되면서 방산 쪽 위주로 핵실험 매물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표적으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호재가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오히려 지금 러시아 쪽에 이제 조선업들이 좀 이제 또 협업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 전쟁 때문에 굉장히 좀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조선 이제 그 선박도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면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에 또 조선 기술력이 또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뭐 현대그룹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또 그 수주를 또 러시아에 받았던 이력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떠한 그런 조선업을 좀 협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또 수주 증가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또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인 호재가 좀 나오게 되면서 조선 쪽은 좀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방산이 끝난 것이냐? 저는 또 그렇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종전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방산주들이 한번 좀 출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산이 지금 테마로 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전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실질적인 어떤 실적 개선으로 같이 이제 올라왔던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종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다시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여전히 이제 방위비 증액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유럽을 비롯해서 앞으로 중동에 대한 어떤 수주 잔고도 계속해서 좀 크게 많이 남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하반기에 또 이제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을 보게 되면 업종 특성상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훨씬 더 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통 협상을 이제 상반기 때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시기가 하반기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우리 이제 방산 관련 기업들도 하반기 실적 여전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만약 20-30% 정도 더 밀린다라고 했을 시에는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잘 버텨주고 있고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서 조선주 위주로 좀 많이 담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앞으로 이제 정고점을 이제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출렁임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추세적으로 여전히 좀 우상향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순매도에 그 방산 쪽이 이름을 올리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내리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2%대 일단 상승불은 켜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15일 현지 시간으로 15일부터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회담 예정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탄불로 갈까 이제 고민하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추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 쪽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순매수와 순매도 분위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지금 화장품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관세는 다른 국가들도 다 똑같이 매겨질 거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이 저가 브랜드라는 가성비 제품으로 좀 인식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관세가 매겨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장점으로 좀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시각들도 있고요. APR이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 저희가 같이 여러 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조금 잘 나갔던 쪽이기도 하고 디바이스 그리고 위고비 페이스 이야기 나오면서 필러나 보톡스까지도 아이디어 확장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인데 사실 크게 보면 오늘 제가 사우디 모멘텀으로 좀 잡아볼까 했습니다. 엔비디아랑 연관이 되어 있는 HBM도 잘 가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사우디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로 좀 아이디어 확장할 수 있는 액침 냉각 쪽도 잘 가고 있고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테슬라 모멘텀을 타고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쪽도 오늘 시세가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 부분도 체크됩니다. 오랜만에 액침 냉각 쪽에서는 워트나 GST 같은 종목들, 특히 워트가 한 16%대 상승불 켜져 있고요. 전선 쪽도 잘 가고 있는 부분 체크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테마도 열어볼까요? 마지막은 신재생이고요. 특히나 이제 태양광 쪽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쪽에서 세제 개편안이 공개가 됐고요.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는 게 아니라 29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좀 됐습니다. 특히나 IRA 수정안이 공개가 됐는데 중국 태양광과 관련해서 AMPC에서 좀 제외가 가능하다라는 소식도 같이 좀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퍼스트솔라가 한 22%, 썬런이 8%대 상승률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다라는 부분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를 우선 열어봤고요. 대표님 어느 쪽부터 전략을 점검해 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향해서 좀 가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좀 볼만하다라고 저는 일단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이전부터 화장품 관련주들은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이 드렸는데요. 뭐 한국콜마, 코스맥스, 그리고 APR 등등 최근에 이제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좋았던 게 최근에 또 APR입니다. 그래서 APR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일반 화장품 제조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집에서도 미용기기를 또 자주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홈 뷰티 디바이스와 화장품이 이제 결합된 굉장히 좀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현재 서양권에서도 굉장히 좀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완화가 되면서 이 화장품 쪽도 저는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중국 시장이 또 화장품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국과 미국에 대한 화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어떤 소비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시장에 좀 진출하고 있는 뭐 코스맥스라든지 APR 같은 경우에도 직간접적인 좀 이런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APR 같은 경우에 또 실적이 너무 또 좋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이제 실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매출이 거의 2,600억 원이 넘어가면서 이제 역대 최대 매출이 좀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분위기를 보면은 꾸준히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K뷰티에 대한 수요가 단기적으로 좀 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수출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인기가 왜 많냐를 조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럽 쪽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북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과거만 하더라도 이제 화장품 하면 우리가 또 프랑스였었거든요. 그래서 수출도 1위였던 게 원래 프랑스였는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거를 완전히 좀 제치고 탈환한 이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뭐 프랑스 화장품이 굉장히 좋은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사실 프랑스의 이제 성능이 뒤처지진 않는데 여전히 이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훨씬 더 저렴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제품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뭐 아시아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지만은 현재는 뭐 서구권에서 굉장히 좀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북미 시장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세안을 할 때 이제 뭐 우리가 세안을 하고 나서 스킨 로션 이것만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알려졌는데 그게 지금 이제 미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 특히나 이제 세분화된 제품들을 굉장히 좀 많이 찾는 이런 문화가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그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화장품주들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좀 붙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면서 또 간접적인 어떤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PR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매출처를 좀 보게 되면은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중국 쪽으로도 굉장히 좀 다변화하고 있어서 한 곳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좀 좁은 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이 굉장히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1분기 GDP만 보더라도 미국은 지금 역성장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5%대로 오히려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나라 또 최근에 이제 수출 데이터를 좀 보게 됐을 때 이 3월달, 4월달 2달 연속으로 또 중국에 대한 수출량이 또 증가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좀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라서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회복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APR과 더불어서 또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이런 코스맥스도 한번 같이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화장품 쪽 먼저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APR 관련해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의 이름 많이 올리고 있었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여러 차례 챙겨드린 바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미중 무역 에 대해서 화해 무드가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특히나 이쪽에 있어서는 수혜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서 SK 하이닉스를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언제 이제 20만 닉스 되나 했더니 그래도 어제 20만 원 살짝 터치하고 왔다가 오늘 20만 4,750원에 일단은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라인대를 뚫어주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하이닉스가 사실 공매도 수량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만 원에 대한 터치가 나왔다라는 거는 또 특별한 의미를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은 하이닉스가 20만 원을 터치하냐 안 하냐는 굉장히 전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겠지만 사실상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특히나 이제 헤지펀드들이 이제 공매도를 때릴 때는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 악화 또는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때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수량이 많다라고 해서 단순히 그것만 갖고 걱정을 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럼 하이닉스가 이제 그 공매도에 대한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를 것인가라고 본다면은 사실상 엔비디아가 지금 또 너무 좋은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공매도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저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제 이런 반도체 기업들은 펀더멘털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면서 오늘 특히나 이제 20만 원대를 또 강하게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죠. 항상 문제는 제가 이제 목표가를 전고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갈만하면은 사실 계속해서 좀 저항대에 많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대에서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좀 유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22만 원대를 좀 강하게 뚫어야지만 전고점을 향해서 좀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우선은 1차적으로 이제 저항대가 가장 강력한 게 한 22만 원대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 22만 원대를 또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전고점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이닉스를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켜보시는 분들은 24만 5천 원대 부근, 그러니까 전고점 부근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고 접근을 해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결국에 이제 AI 쪽이 저는 계속해서 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시장이 이제 좀 빠르게 회복이 됐을 때 결국에 여전히 지금 미국 기술주들이 굉장히 좀 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어떠한 관세에 대한 부분들, 매크로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해소가 되면은 미국 시장이 이제 기술주부터 이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했다라는 점을 본다면 앞으로 이제 AI에 대한 어떤 실적 부분까지 계속해서 좀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HBM은 또 고마진 사업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이게 직접적으로 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한번 목표가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네요. 일단 단기 저항으로는 22만 원대를 설정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 관점을 보신다면 24만 5천 원 전고점까지는 조금 더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SK 하이닉스가 20만 원이라는 중요 지지선 좀 나와서 체크해봤고요. 다만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일봉상으로는 꽉 찬 음봉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후창까지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 테마가 신재생이어서 짧게 점검을 좀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신재생은 사실 여야 모두 공감을 하는 섹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단어가 붙어주면 잘 가는 경향도 좀 있는 상황이라서요. 풍력이랑 태양광 오늘은 같이 가고 있긴 한데 사실 그동안은 풍력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이유도 있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좀 덜 부각을 받긴 했는데 실적은 또 생각보다 잘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재생이라는 큰 키워드 안에서는 어떤 기준을 좀 잡고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정책 모멘텀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선거 전까지는 한번 계속해서 좀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우상향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또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의 또 강세가 좀 이어졌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을 좀 받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태양광 모듈 자체를 자체적으로 제조해서 전부 다 공급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중국 또는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OCI라든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내에 자체적으로 이제 공장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저는 이제 수혜를 좀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이 태양광 모듈이 계속해서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뭐 그런 인명 피해라든지 자연재해도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났던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전력에 대한 어떤 부족 현상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재생도 같이 묶어서 트럼프도 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풍력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과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고가이고요. 또 설치하는 것도 태양광보다는 굉장히 조금 또 고기술력을 좀 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풍력 쪽보다는 이제 태양광 쪽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한화솔루션이 좀 대장이 앞으로 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하나 같은 경우에 이제 점유율 미국 시장에서 한 70% 정도 가량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에 어떤 IRA 관련해서 또 보조금에 따른 수혜도 좀 직접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저가 2만 원 부근에서 지금 한 36,000원대까지 1.5배 가량 이제 증가한 한 부분인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장기적으로 빠진 거에 비하면 아직 저는 좀 시작도 안 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재가 만들어질 때 특히나 이제 6월까지 정책까지도 좀 묶여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정 시에 여전히 좀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길게 늘여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오늘은 갭 띄우면서 출발을 했고 37,150원 고가 터치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선거 전까지는 일단 신재생 관련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관심 가져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님과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인사 여기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장 초반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현재도 똑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6% 상승하면서 2623선, 2600선을 더욱더 단단히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0.42% 낙폭을 좀 더 벌리면서 72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730선에서 이탈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 팔자세 외치고 있습니다. 현재 1,900억 원 넘게 팔아치우는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은 1,200억 원 넘는 물량을 사들이면서 오늘장 안에서 좀 유의미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638억 원 물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개인이 930억 원 가까이 물량 사들이고 있는 모습 포착해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610억 원 그리고 266억 원 각각 물량 출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업종별 등락률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업종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계 업종이 2.2%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현재 기계 업종들 상승세 이끌고 있고요. 또 건설업도 1.37% 강세, 금융업도 1.16%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소폭이긴 하지만 0.86% 강세인데요. 오늘장 안에서 반도체 투탑 그래도 다시 힘을 내주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들도 체크해 보시죠.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하는 업종들로는 서비스업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1.3%가량 약세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코웨이가 오늘장 안에서는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장에서는 호실적 발표와 또 주주 환원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었는데 오늘장에서는 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의약품 쪽은 역시나 여러 가지 리스크들로 인해서 0.8%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업종들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역시나 어제와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계 장비 쪽이 좀 강합니다. 로봇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기타 제조 0.91% 그리고 오락문화 0.88%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하락하는 업종들 기타 서비스 2.76% 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금융, 종이목재, 섬유, 의료까지도 빠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제약 쪽은 이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오늘장 안에서 약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거래대금 상위 1위로는 두산에너빌리티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5.9%, 6%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31,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현재보다 4배 늘리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현재 미국과 계속해서 협업 중인 두산에너빌리티가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이 체코 대통령과 그런 행사에서 만나 환담을 가지게 되면서 체코 원전 체결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양시장 모두 이렇게 빨간불 켜주면서 지금 반도체 투탑도 상위단에 자리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3.8% 가까이 올라서면서 오늘장에서는 좀 강하게 좀 실현해내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는 조금은 상승폭이 아쉬운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57,2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다음으로 하나솔루션 살펴보시면 하나솔루션 오늘 8.6%가량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36,6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북미와 유럽 지역 모두 모듈 재고 감소로 인해서 이 태양광 쪽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정치 모멘텀까지 함께 가져가면서 강세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어제장까지만 해도 조금 쉬었던 이런 방산주들 오늘장 안에서는 2.86%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위로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차지하고 있습니다. 9.34% 상승해주면서 지금 4만 원 선 터치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세계 최초로 재생치료제 상용화를 준비하면서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수주가 본격화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제까지만 해도 또 로봇주들 강세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나우로보틱스 11.68%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로킷 헬스케어
헬스케어, 유진 로봇까지 오늘 로봇주들 굉장히 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유진 로봇의 경우에는 지금 30%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모멘텀과 아무래도 로봇이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아가면서 오늘 장 안에서도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6% 가까이 빠지면서 32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나우로보틱스도 현재 지금 11%가량 상승해주면서 2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로킷 헬스케어까지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움직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네,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단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지난밤에서 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오늘 장 안에서 HBM을 납품하고 있는 그런 SK하이닉스도 4%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IRA 폐지 법안 발의로 인해서 현재 2차 전지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64% 하락한 모습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3% 역시나 이 하락폭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100만 원 선에서 이탈한 모습도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래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다시 상승해준 모습이고요. 현대차와 기아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빠르게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 어제장에서 그래도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5.6%가량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펩트론의 경우에도 어제 13%가량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종가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장안에서는 4% 빠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파마리서치 좋은 1분기 영업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장안에서 5% 가까운 상승폭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좀 눌리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는 좀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환율이 1,400원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수급이 좀 잘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체크되고 있으니까요. 오후장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